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29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판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이 대선을 취재를 하면서도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물론 뭐 방송에 출연하면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취재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좀 많은 부분이 보수 쪽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그런지 좀 낙관론적인,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낙관론적인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판단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이번엔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이 여론조사 결과도 지지율 조사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왔죠. 그런데 지금 수치로 나타나는 이 지지율 조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골든 크로스, 이재명 쪽에서 계속 골든 크로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조간 딱풀 시간에 전해드리는데 아주경제 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이 42.4%, 윤석열이 34.9%, 그래서 무려 7.5%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이 골든 크로스를 기록했다. 이재명이 앞섰다. 오차범위 밖에서. 자, 이 기사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리고 그 한길리서치 조사 사상 가장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진 그런 조사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석간신문, 문화일보에서 또 여론조사, 지지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선 가상 오자 대결인데,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 37.4, 윤석열이 29.3. 자, 이것을 문화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게재를 했습니다. 무려 8.1%포인트가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자, 문화일보도 이 결과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면 톱으로 실었겠죠. 오늘 아침에 아주경제신문도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일면 톱으로 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 문화일보 보시면 바꿀 수도 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이 또 30.1%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 바꾼다는 게 다 윤석열로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더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당히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이 그대로 있거나 좀 올라가는데 이재명이 팍 올라가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도 리스크가 상당히 많죠. 대장동, 또 아들 문제도 지금 리스크가 되고 있고, 아들 상습 도박, 성매매,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재명 계속 거짓말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재명 지지율은 박스권에 딱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윤석열이 그 박스권보다 위에 있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재명의 박스권 아래로 떨어진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차라리 이재명이 잘해서 막 올라가고 윤석열은 그대로 있다면은 윤석열도 같이 올라가면 되고 이재명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내리면 되는데 이재명은 가만히 있는데 윤석열이 떨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진보 정권이 야당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윤석열의 하락세를 멈춰야 되겠죠. 하락을 멈춰야 되겠죠. 그것이 일단 이재명은 박스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하면은 그 전에 지지율로 반등을 하면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원인 분석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데 제가 분석하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윤석열의 말실수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말실수 이런 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 말의 맥락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막말 프레임에 여당이 갖춘다고 해서, 거기다 가둔다고 해서 거기 다 속아 넘어갈 유권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엔 딱 세 가지가 윤석열 지지율의 하락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 리스크입니다. 이준석, 홍준표 리스크. 그 다음에 박근혜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이 세 가지 3대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홍준표. 이 리스크는 지금 계속 진행형이죠. 오늘도 티격태격 무슨 이준석은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온다고 했다가 홍준표는 또 이준석을 응원을 하고. 자, 이게 왜 리스크가 되냐 하면은, 특히 리스크가 되냐 하면은 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이준석은 당대표입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송영길은 적극적으로 김건희 공격하고 윤석열 공격하죠. 이준석은 안에서 윤석열 공격을 합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주자 두 사람, 한쪽은 홍준표, 한쪽은 이낙연. 홍준표는 밖에 딴살림 차려놓고 2030 청년들 모아서 계속 뒷덜미를 잡는 이런 글을 올립니다. 민주당의 경선 2위 주자 이낙연은 원팀을 선언하고 지금 이재명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대표 이준석, 경선 2위 주자 홍준표, 이 두 사람의 리스크가 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박근혜 리스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 사면 발표가 됐죠. 그걸 31일 0시부터 사면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사면이 된 거는 저희들이 반겨야 되지만은 좀 이상한 구석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유형아 변호사가 이야기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감사하다.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말을 제가 했을 리가 없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 프레임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뭐냐면은 박근혜를 옥에 가둔 윤석열, 옥에서 풀어준 문재인,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문재인의 후계자는 이재명이다. 이래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민심이 출렁인다. 70대 이상에서 출렁인다. 기존 보수층에서 출렁인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김건희 리스크인데,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공격하는 것이 허술한 구석을 발견한 거죠. 윤석열을 직접 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인을 치는데, 자,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까지, 현직 법무부 장관까지 총 나서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여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손혜원, 손혜원은 얼굴 품평까지 하면서 막 총 공세를 하는,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을 막 하는 겁니다. 김건희를 흠집내기 위해서. 김건희를 흠집내면은 윤석열이 다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김건희를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갑자기 공개 활동을 막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왜 이 공개 활동을 막 하느냐 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김건희 씨는 그냥 배우자로서, 부인으로서의 역할만 할 거다. 제2부속실,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일정을 짜고 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하고 영부인 호칭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그러니 더 이상 배우자 검증 좀 그만하라. 배우자가 국정 운영을 할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란 듯이
현직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가 나서서 아니야, 대통령 부인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김건희, 윤석열 말은 맞지 않아. 이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부쩍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정숙 씨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이 난리통에 문재인 부부 같이 가서, 김정숙 씨 같이 가서 호주 총리하고 뭐 셀카 찍고 호주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해외 갈 때는 항상 쫓아다녔는데 국내 행사에는 부부가 잘 같이 동반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사, 이것 외에 어떤 정책 관련한 행사에 부부 같이 동반하는 건 상당히 드물죠. 그런데 갑자기 김정숙 씨는 요새 막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병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그때 같이 갔죠. 며칠 전에.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공식, 준공식도 아니고 기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자, 이 행사는 당초 사회부총리가 참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직접 지시를 해서 대통령 부부가 같이 가는 일정으로 수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둘이 간 겁니다. 명분이 이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때 공약을 했던 장애인 교육시설 설립, 이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명분은 이건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정책 관련 대선 공약 실천했다고 갑자기 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어도 혼자 갔죠. 그런데 김정숙 씨 같이 또 따라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외교 일정, 외국에 가서 외교 일정 아니면 외국에서 누가 국가원수가 온다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 부부가 국내 정책 관련 일정에 함께 참석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문데 같이 참석을 한 거죠. 오늘 또 발언을 하는데, 행사장에서 발언을 하는데 김정숙이 문재인보다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을 갑자기 막 부각시키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이부석 씨를 없앤다. 영부인 호칭 안 한다. 대통령 아내로서만 활동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겨냥을 해서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말은 거짓말이야. 저거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행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좀 빗나갔는데, 자, 그래서 윤석열의 리스크는 첫 번째 이준석, 홍준표, 두 번째 박근혜, 세 번째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준석뿐이 아니고 이준석, 홍준표뿐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까지 총동원돼서 막 안에서는 이준석, 홍준표가 막 윤석열을 공격하고 밖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총동원돼서 공격하는데 이게 다 리스크인데, 그러면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돌파구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준석, 홍준표 리스크는 둘 다 빨리 손절을 해버리거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둘 다 백기투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령 지금 이준석은 다시 선대위에 못 들어와서 안달을 하고 있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요청이 오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가 안 들어간다고 했다가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과 홍준표는 가깝죠. 그러면 이준석이 홍준표를 설득을 해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선대위에 참여하는, 이 그림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도 더 이상 바깥에서 총질 멈추고, 이거 최근에 지지율 보니까 정말 정권 교체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백기투항시킬 수가 있죠. 같이 이준석만 혼자 또 나오고 혼자 들어오고 홍준표 밖에서 총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복귀 명분을 못 찾는 이준석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홍준표 같이 오라. 그러면 홍준표도 잘못하면은 이 정권 교체를 못한 그런 책임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올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아예 가급적 빨리 이준석을 끌어내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최고위원들이
선제적으로 퇴전을 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 이준석을 대표직에서까지 끌어내리고 아예 마이크를 뺏어버리든지, 홍준표 같은 경우도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원이죠. 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계속 밖에서 당의 후보를 흔들어대니 그 징계감입니다. 징계 절차를 밟아야죠. 투항을 안 한다면. 자, 그런 식으로 이 첫 번째 리스크는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파악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를 제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파악할 게, 제가 아침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이준석의 성접대, 성상납 의혹, 이거 빨리 진상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이것이 말끔히 클리어되고 나서야 데리고 와야지, 만약에 이거 지금 이준석이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빨리 당에 선대위에 들어오고 싶어 할 텐데, 섣불리 그 이준석을 선대위에 다시 복귀시켰다가 이게 사실일 경우라고 밝혀질 경우에 그 덤태기는 몽땅 윤석열 후보가 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달래서 데리고 오더라도 이 부분은 성접대 의혹, 이거는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완전히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 데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데려가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정말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또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리스크는 아마 다른 대구 경북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좀 제한적일 텐데, 대구 경북 민심이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법적 토대를 제공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막 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그래서 이 리스크를 극복을 하려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구에 가 있는데 특별 성명이라도, 대구 경북의 민심에 호소하는 특별 성명이라도 하나 발표를 할 필요가 있죠. 당시 위치에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이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온 겁니다. 그 결을 유지를 하되, 그래 좀 몇 가지 덧붙여야죠. 사면이 31일 자정을 영철을 개시되면은 직접 찾아뵙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지 말고 지금 너무 리스크를 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유감을 표명하고, 또 홍문종 의원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친박 복당하는 문제. 홍준표가 출당을 시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복당 문제도 복당을 시키는 그런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박근혜 리스크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는 무대응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되든 안 되든 막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죠. 다 나서가지고. 자, 이 상황에서는 계속 같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무대에 올라야 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성격이 직설적이기 때문에 이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자책골이 된다. 책이 잡힌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 김건희 씨는 언론 인터뷰 금지령이라도 발동을 해야 됩니다. 성격이 딱 외향적이어서 진보 좌파 언론이 치는 덫에 딱 걸리기 좋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금지를 하고 무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리스크, 그리고 세 가지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최선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비상상황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전시체제, 선대위 전시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당 주변에서 나오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선거에 지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은 임할 때다. 보수 유권자가 보수를 괴멸시킨 윤석열 후보를 그동안 지지를 했던, 그리고 보수 정당의 후보로까지 만들어준 의미를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다시 되새겨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12월 29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